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나타나는 9가지 초기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평균 5분마다 한 명이 뇌졸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발병 몇 주 전부터 이미 간절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환자의 4-3%가 발병 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명확한 신호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호들은 대개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져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이 채널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뇌졸중 예방을 위한 여정,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댓글에 본인이 시청 중인 지역을 함께 남겨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저희는 항상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주 전에 나타나는 9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살펴봅니다. 이 신호들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혈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반응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뇌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고 중대한 건강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몇 주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전조 두통.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통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통증이 머리 전체를 감싸며 조용히 조여옵니다. 평소 긴장성 두통이나 가끔 오는 편두통과는 결이 다릅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더 자도 커피를 마셔도 이 두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오래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평소와 완전히 다른 강도와 양상을 보이는 두통을 전조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을 겪은 환자 중 약 14.77%가 발병 일주일 전부터 이 전조 두통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한 패턴이 없고 지속적이며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일정한 리듬으로 왔다가 사라지지만 전조 두통은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 오랜 시간 계속되며 뇌졸중 발생 직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안의 혈류가 불안정해지면서 뇌가 지금 뭔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통증을 통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통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두통이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히 넘기지 마십시오. 몸이 지금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는 순간 다음 경고는 진짜 뇌졸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후, 일과성 허혈 발작. 뇌졸중의 리허설은 실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갑자기 거울 속의 얼굴이 살짝 한쪽으로 처진 듯 보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진 듯 묵직해집니다. 말도 조금 어눌하게 나옵니다.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려는 순간 몇 분도 안 되어 모든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학계는 이 짧은 순간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이 현상은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입니다. 쉽게 말해 본격적인 뇌졸중이 오기 전 뇌가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 같은 단계입니다. 대한심뇌혈관학회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40%가 발병하기 일주일 이내에 이런 TIA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TIA는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잠깐 막히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입니다. 혈류가 다시 흐르면서 증상은 사라지지만 이 자체가 무섭도록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이상은 단 한 번의 연습이 아니라 본 무대가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말, 어눌한 팔이나 다리에 힘 빠짐, 시야 흐림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다면 그건 절대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창이 닫히면 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깐의 어지러운 말이 꼬이는 순간조차도 이유 없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미 지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징후, 어지럼증과 균형 이상. 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몸도 조용히 무너집니다. 혹시 이유 없이 어지러질한 기분이 며칠째 이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대개는 귀에 이상이 있나, 혈압이 좀 떨어졌나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의 변화는 뇌가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뇌혈관 질환 조사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어지럼증이나 균형 장애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뇌의 전정기관과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뇌 영역보다 혈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뇌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워낙 미묘하고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하고 무심코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두통이나 시야 이상, 몸의 약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귀의 문제나 피로가 아닙니다. 뇌의 혈관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중심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 전에는 언제나 몸이 도와달라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이유 없이 균형을 잃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조용히 병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징후, 시야장애. 눈앞이 흐릿해질 때 뇌 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뇌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창문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글씨가 또렷하지 않게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시야의 한쪽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혹은 운전 중 거리감이 흐려지거나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시야에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눈이 피곤한가 보다
혹은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나 하며 넘기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뇌가 보내는 매우 중요한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후두엽은 일정한 혈류가 유지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이 부위에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시야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의 뇌졸중 전조 증상 연구에 따르면 시야 장애는 발병 전 며칠에서 몇 주 전에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 징후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줄이 울렁거리거나 조명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텍스트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한쪽 시야에 보이지 않던 그림자나 깜빡이는 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 많은 분들이 잠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는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야의 변화는 뇌혈관이 조용히 막히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야 장애가 두통, 어지럼증, 한쪽 몸의 약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미 뇌 속 어딘가에서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가 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후두엽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뇌는 시각을 통해 도움을 청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때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여러분에게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눈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5번째 징후,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진다는 건 뇌가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말이란 단순한 의사소통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내 뜻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은 열렸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들은 요즘 말이 좀 느려지신 것 같아요 라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뭉개지고 때로는 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뇌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일시적 혼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신경학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어 이상이 뇌졸중 발생 며칠에서 몇 주 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전조 신호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과 언어를 처리하는 뇌의 부위는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왼쪽 대뇌방위에 있는 특정 부위들이 혈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말하기를 관장하는 부위와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이 함께 기능 저하를 일으키면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처음엔 너무도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말실수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 어눌함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은 또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몇 마디 말하다가 문장을 잊지 못하는 날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증상과 달리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흐려지는 것은 뇌신경의 이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기 단어 찾기 문장, 이해력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특히 그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이 바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6번째 징후. 한쪽만 이상하다면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편측 마비와 감각 이상, 매일 아침처럼 따뜻한 커피를 잡으려 손을 뻗었는데 이상하게도 한쪽 팔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무거워지고 미묘하게 균형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 한쪽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손끝에는 찌릿찌릿한 감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됐나 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쪽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약화나 감각 변화는 뇌가 보내는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수주 전부터 이러한 편측 약화, 즉 한쪽 팔이나 다리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경험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현상은 뇌의 운동 중추와 감각 중추에 혈류가 점차 줄어들면서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초반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이 분명해지고 빈도도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잠버릇 체위, 일시적 혈액순환 문제 등으로 설명하며 넘기지만 진짜 원인은 뇌 안에서 이미 혈류 공급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손끝의 감각이 묘하게 이상하더니 며칠 뒤엔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고 나중엔 걷는 자세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은 아주 민감하게 혈류에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그곳의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몸의 한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점차 악화되는 힘 빠짐이나 감각 둔화는 실제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한쪽 팔이나 다리에 이상한 묵직함이나 저릿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몸이 말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야 할 때입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징후,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늘 바쁘고 늘 해야 할 일이 많고 몸이 청은망은처럼 무거운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로함이 단지 바쁜 일정이나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이유 없이 며칠 혹은 몇 주째 쌓이는 기력이 없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사실 뇌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신경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생하기 수주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피로는 우리가 흔히 겪는 피곤함과는 다릅니다. 늦게 자거나 하루 종일 무리한 날 느끼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도무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광범위한 무기력함입니다. 심지어 평소 하던 일조차 버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숨이 차며 의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이어집니다. 이때 뇌는 더 이상 평소처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몸은 멀쩡한데 마음과 생각은 느려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깊은 피로가 엄습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뇌에 공급되는 산소나 혈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졸중 생존자들은 그날들이 유난히 지치고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빠졌는데 그냥 계절 탓이나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로감은 대부분 일정한 패턴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피로는 단지 체력 저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평소처럼 집중이 되지 않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멍한 느낌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혈류 문제로 인해 점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내부 자원을 소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일상이 힘겹고 자고 일어나도 회복되지 않으며 계속되는 무기력함이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그리고 그 피로감이 이 영상에서 다룬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뇌가 조용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찾는 그 짧은 걸음이 뇌졸중을 막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징후,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 뇌졸중은 귀로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거나 한쪽 귀에서 소리가 뚝 끊긴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며칠 사이 특정 방향의 소리가 이상하게 흐릿하게 들리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보통은 나이 탓이겠지, 소음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는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한쪽 귀의 청력이 저하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뇌졸중, 특히 뇌 뒤쪽을 담당하는 후순환계의 허혈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난청은 나이 들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수면 중이거나 조용한 시간대에 갑자기 귀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되고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증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지점은 어지럼증 균형 상실, 두통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협착 같은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 뇌로 가는 혈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귀 안에 섬세한 구조물과 청각을 처리하는 뇌의 특정 부위는 후두부 혈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류가 차단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청력과 균형 감각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쪽 귀에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난청, 그리고 그것이 어지럼증이나 방향 감각 상실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뇌간과 소뇌로 이어지는 척추기 저동맥이 막히기 시작할 경우 청각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 부위들이 먼저 반응하며 경고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력 저하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며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동반되거나 고위험군에서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조합은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닥쳐올 더 큰 사건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한쪽 귀가 이유 없이 잘 들리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실 뇌의 혼란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느껴졌다면 단 한순간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이상 감각이 바로 뇌가 보내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9번째 징후. 낯설고 다양한 신경 이상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함께 나타나면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뇌졸중 전조 증상은 단 하나의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다가 퍼즐처럼 맞춰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증상들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가장 복잡하고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며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지는 혼란 말은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언어인식 저하, 특별한 이유 없이 울컥 올라오는 구토, 갑작스런 발작, 심지어는 몇 초간 의식을 잃는 실신 같은 현상까지.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보면 피로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혹은 위장 문제라고 넘기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최근 몇 주간 반복되거나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러한 비전형적 신경 증상들은 뇌졸중 발생 수 시간에서 수주 전 사이에 나타나는 주요 징후로 분류됩니다. 특히 뇌, 전두엽, 측두엽, 뇌관과 같은 기능 통합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뇌는 각 기능별로 무질서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기억력 저하, 사고력 혼란, 언어 처리 장애, 시공간 인식의 이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전기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질 경우 발작이 발생하기도 하고 뇌간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잠시 동안 정신을 잃는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는 뇌에서 신체의 균형과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을 때 흔히 동반됩니다. 특히 신체 곳곳에 갑작스럽게 저림이나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경우 이는 감각신경 경로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증상이 각각 따로 보면 다른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증상이 일정한 기간 안에 겹쳐서 나타난다면 뇌혈류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은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에게 더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익숙한 노화의 일부로 넘기지 말고 낯설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료진은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을 읽어내기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정밀한 검사와 문진을 통해 위험도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자신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으셨나요? 머릿속이 깜깜해지거나 말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잠깐 기운이 빠지며 쓰러질 것 같았던 경험이 반복되었나요? 그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신호로 이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숨에 닥쳐오지 않습니다. 뇌는 반드시 그 전조를 우리 몸 이곳저곳을 통해 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에 오늘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9가지 조기 경고 신호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놀라운 생존 본능의 표현입니다.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두통 말을 할 때 단어가 꼬이고 혀가 무뎌지는 느낌, 깊은 피로감, 갑작스런 청력 저하까지 모두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뇌 속 어딘가에서 이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이러한 신호들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같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발병 수일에서 수주 전까지 분명한 경고 신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처럼 미리 알려주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전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오해한 채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룬 어떤 증상이라도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119에 전화해 전문적인 응급 대응을 받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 팔에 힘이 없음, 말이 어눌해짐 같은 대표적인 급성 뇌졸중 증상은 물론 오늘 말씀드린 조용하고 미묘한 신호들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쉬지 않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생명을 지키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지식은 더 많은 이에게 도달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끝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신호가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십시오. 제 간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제 몸은 계속해서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늘 피곤했고 식사 후에는 배가 부풀어 올라 불편했고 소화도 더디고 힘들었어요.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밤에 먹은 빵 때문이야,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라고 말하며 몸의 목소리를 외면했죠. 하지만 어느 날 몸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크게 외쳤어요. 어느 날 아침 오른쪽 갈비뼈 밑에 묵직한 통증과 함께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잠깐 지나가겠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몇 초간 숨을 멎게 했습니다. 지방간이네요.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고 약도 독한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제 간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성염증간 손상 변화가 없으면 더 빨리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늘 피곤하고 부풀어 있던 몸이 어떻게 에너지를 되찾고 정신이 맑아졌는지, 단 7일 만에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 한 잎의 자연스러운 식물이 제 건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법이 아니었고 꾸준함과 정보,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혹시 지방간이나 이유 모를
피로 소화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배운 걸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해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일 처음엔 모든 게 아주 은근하게 시작되었어요. 격렬한 통증도 눈에 띄는 증상도 없었죠. 그저 몸 전체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피로감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전혀 쉰 것 같지가 않았고 세수하려고 거울을 볼 때면 얼굴이 부은 듯 보이고 설명하기 힘든 창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먹고 나면 음식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 답답함이 느껴졌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몇 시간씩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오후가 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듯했고 밤에는 속이 더부룩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몸 전체가 무거워진 느낌.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몸이 힘들어지는 그 감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제 나이도 이미 이르니 훌쩍 넘어서였으니까요.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하고 말이죠. 그러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엔 고기를 피하게 됐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으며 나중에는 빵도 끊어봤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몸의 불편함은 여전했고 급기야기를 한 블록만 걸어도 힘들어질 정도로 지쳐서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피검사 복부, 초음파 기본 검진까지 받고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담당 의사가 검진 결과를 보며 잠시 말을 멈추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놀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심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죠. 지방간이네요.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몸이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방간이라니.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밥만 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물론 달콤한 빵이나 과제는 약했지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몸 안의 중요한 기관이 상할 수 있다니. 열도 없었고 날카로운 통증도 없었는데 내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던 겁니다. 그 순간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프지 않아도 소리 없이 병들어가는 장기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몸은 아무리 조용해도 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제때 듣지 못한다는 거죠. 진단을 받고 난 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신호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몸속의 피로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늘 반쯤 꺼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뚝 떨어졌어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잠시라도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소화도 점점 더디고 불편해졌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기분, 배가 자주 불러오고 옷이 점점 꽉 끼는 느낌이 들었지만 몸무게는 그대로였어요. 그 모든 걸 나이 탓, 스트레스 탓, 잠 부족 탓으로 돌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실수를 반복했죠. 가장 큰 실수는 일부 음식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제 아침 식단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얀 식빵에 달콤한 잼, 그리고 커피. 때로는 버터나 치즈를 곁들였고요. 튀기는 음식도 과하지 않았고 그럭저럭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그걸 반복했죠. 주말이면 햄이나 소시지를 곁들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든든히 먹으려고 국과 빵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하얀 빵 설탕이 듬뿍 들어간 잼 가공육들이 어느새 제 간을 조용히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운동 부족도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문제였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히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 이상 걷는 일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식사만 가볍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몸은 움직임을 원했는데 저는 그걸 수년 동안 외면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실수를 반복했어요. 바로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함부로 먹었다는 거죠. 어디가 조금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식사 후 더부룩하면 제산제를 챙겨 먹었어요. 피검사나 의사 상담도 없이 영양제를 먹는 게 습관이 되었고요. 심지어 단식도 해봤어요. 이러면 몸이 깨끗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의사와 상의도 없이 단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몸은 더 약해졌고 단식이 끝나자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 간청소차간에 좋다는 녹색 캡슐, 예쁘게 포장된 고가의 건강식품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정작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도 모든 게 나아지길 바란 거죠. 몸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몸을 병들게 만드는 습관을 멈추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변화 없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간단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늘 그렇듯 검진 결과지를 손에 들고 병원에 앉아 있었어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설탕 좀 줄이라거나 식단 관리하라는 가벼운 조언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간이 꽤 심각하게 진행 중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딱히 아프지도 않았는데 술도 한 달에 한두 잔밖에 안 마셨는데 지방간이라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에는 강형변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췌장이나 심장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강형변증이라는 단어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단어를 항상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겪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저를 더욱 놀라게 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제2형 당뇨병도 함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단순한 간 문제만이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의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 몸이 대사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동안 몸이 얼마나 참고 버텨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무서움과 동시에 긴박함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저도 어느새 통계 속 한 명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방간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요. 그렇게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몸이 버틴 만큼 저도 싸워보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제 인사생을 바꿔놨어요. 그 해답은 약도 아니었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그래서 더 강력했던 것이었어요. 팔 진단을 받고 나온 뒤 제 안에는 피로와 좌절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온 거라 생각하니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럽고 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요. 우선 기름진 음식 설탕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하얀 밀가루빵을 모두 끊었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고 하루 식사량도 철저히 관리했죠.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한 번은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운동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좋다는 자연 건강 보조제들도 사서 먹어봤어요. 초록빛 알약, 복잡한 이름의 캡슐, 예쁜 병에 담긴 추출물까지 그 값이 결코 싸지 않았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시도해봤습니다. 심지어 책도 사고 영상도 찾아보고 주변에서 추천하는 방법들도 다 따라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문제는 식단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물을 마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15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오르고 하루하루가 고된 숙제 같았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몸이 달라지지 않으니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도 잃어갔어요.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저녁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픈데 눈앞에 좋아하던 하얀 식빵이 보였어요. 몇 초 망설이다가 결국 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어서 치즈도 먹었고 냉장고에 있던 작은 조각 케이크도 꺼내 먹었어요. 폭식이라고 할 것까진 아니었지만 제겐 그걸로도 충분히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속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몸은 이미 망가진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민들레 잎을 권했습니다.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워낙 이런저런 민간요법이 많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고맙다고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말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은 80세가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글로만 읽고 전해들은 느낌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겪고 터득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분의 피부와 맑은 눈빛, 분명한 말투까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마시는 건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들레 잎차를 우려 마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에 잃어버렸던 희망의 한 조각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한 풀잎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리고 불과 7일 만에 제 몸이 보내온 신호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민들레잎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인터넷에서 본 것도 아니었고 책이나 건강방송에서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작은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그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마당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윤정희 씨가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분은 80이 넘으셨다는데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시는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어요. 또렷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서 연륜이 묻어났습니다. 정희 아주머니가 제게 건강은 어떤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방간 진단을 받고 나서 몸이 계속 피곤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 눈빛엔 세월이 만들어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민들레 잎을 끓여 마셔봤어. 그 순간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민들레 잎이라니, 어릴 적 들에서 꽃씨를 불어 날리던 기억만 떠올랐거든요. 그게 간 건강에 좋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더 여쭤봤더니 정희 아주머니는 고향 시골 이야기부터 꺼내셨어요. 예전부터 마을의 할머니들이 봄마다 민들레차를 다려서 몸을 깨워줬다고요. 겨우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몸이 무겁고 기운 없을 때 꼭 마셨다며 본인도 그렇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켠에서는 설마 그 잎사귀 하나로 다 좋아지겠어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희 아주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뒷마당으로 가시더니 직접 민들레잎 한 줌을 따서 건네주셨어요. 씻는 법, 말리는 법 차로 우리는 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일주일만 해봐. 대신 설탕 기름진 음식 다 끊고 몸을 좀 움직여야 해.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아주머니는 설명이 길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그건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말투였어요. 저는 그날 밤 민들레 잎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향은 씁쓸했고 풀내음이 진하게 났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제 몸이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잎사귀 하나였지만 그 안엔 공부로만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민들레이프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수건 위에 널어 말린 민들레이프는 많진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양보다 마음이 중요해. 이건 약초야 우습게 보면 안 돼.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붓고 팔팔 끓인 뒤 불을 끄고 민들레잎을 크게 한 숟갈 넣었어요. 뚜껑을 덮고 15분 동안 우려낸 뒤 유리병에 담아두었어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오후 식사 전에 한 잔. 단 걸 넣지 않고 오로지 물과 잎만 넣었어요. 첫 잔은 솔직히 쓰고 향도 강했어요. 하지만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내 몸을 위한 거야.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변명하지 않겠다고. 배고파도 피곤해도 바빠도 매일 2잔씩 일주일만은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설탕, 흰빵, 탄산음료, 단 것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 모두 끊었어요. 식사는 채소찜, 지하의 낮은 과일 콩류, 현미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20분씩은 꼭 걸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상상도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첫 3일은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몸이 유난히 피곤했고 머리가 살짝 아팠고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오고 혀에는 하얀 설태가 끼었어요. 순간 겁도 났지만 찾아보니 그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제 간이 수년간 쌓아온 짐을 조금씩 풀어내는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4일째 아침 몸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아랫배가 편안했고 더부룩함이 싹 사라졌어요. 식사 후에도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생각이 또렷해지고 짜증도 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몸이 가볍게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커피나 설탕이 주는 그 일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진짜 힘이 몸 안에서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눈동자는 더 맑아졌고 피부도 윤기가 돌았고 소화도 예전과 달리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단 7일 민들레 잎과 뜨거운 물, 그리고 제 의지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요. 그 7번째 날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무언가 내 몸 안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몸이 예전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느낀 건 배가 편안해졌다는 거였어요. 식사 후마다 느끼던 묵직한 더부룩함, 늘 부풀어 있던 아랫배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바지를 헐렁하게 풀지 않아도 괜찮았고 배가 평평해져서 몸이 한층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화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매끼니가 전쟁 같았거든요. 가스가 차고 속이 쓰리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 편안했어요. 식사량도 줄었는데 적게 먹어도 금세 포만감이 오고 식사 후에도 몸이 무겁지 않았어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게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잠도 달라졌어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 달랐어요. 아직도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몰랐어요. 잠이 달라지면 기분도 에너지도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잠이 달라지니 하루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에너지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설탕이나 커피에서 얻는 가짜 에너지가 아니라 몸 깊숙이 스며드는 진짜 힘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에너지가 이어졌고 덕분에 몸을 더 움직일 수 있었어요. 걷기도 청소도 글도 쓰고 사람들과 대화도 편안히 할 수 있었어요. 몸이 지치지 않으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제 기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무거운 구름이 머리 위에 드리워진 것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젠 웃음도 늘고 마음도 맑아졌어요. 예전처럼 단순한 일들, 책 읽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동네 산책하기 이런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마치 멈춰 있던 무언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는 나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동생이었어요. 요즘 뭘 하길래 이렇게 눈이 맑아졌어. 피부도 더 생기 있어 보여.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민들레 잎을 건네줬던 윤정이 아주머니도 내가 뭘 했어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동네 정육점 사장님도 요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운동하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몸은 말없이도 말하는구나. 이제는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구나.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약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단지 민들레잎,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제 몸을 진짜로 살리고 싶다는 결심이 전부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었어요. 그 일주일이 끝나자 제가 한동안 피하고 싶었던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겁도 났어요. 다시 수치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또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쩌지? 두려움이 컸지만 동시에 내 몸 안에서 느낀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 예약을 하고 혈액 검사를 받고 기다렸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한 장 한 장 살피시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한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간 수치가 많이 내려갔네요. 간효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몸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라고요. 선생님이 뭘 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윤정이 아주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민들레 잎차 일주일 동안의 식단 변화, 기름진 음식과 설탕을 끄는 얘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들레 잎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약도 병원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진짜로 바꾸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민들레 잎은 그 결심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민들레 잎이 기적을 만드는 약은 아니에요. 몸에 좋다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은 그대로 두면서 기적을 바라는 건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민들레 잎이 제게 준 건 제 몸을 돌아보고 바꿔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몸이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맞았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맞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시도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라고요. 이 얘기를 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몸은 다 달라요. 인생도 다 달라요. 나에게 맞는 게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아요. 건강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선택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제 경우 그 시작은 민들레잎 한 입 뜨거운 물 한 잔, 그리고 바꿔보겠다는 작은 결심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녹음하며 말씀드리는 지금 민들레잎을 마시기 시작한
그 일주일이 지난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예전처럼 지독한 피로감이나 몸속 어딘가가 고장난 듯한 묵직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숨에 낫는 기적 같은 치료가 아니었고 그저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매일같이 민들레 잎차를 마시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몸이 예전처럼 무거워지거나 식습관이 흐트러지고 잠을 설쳤거나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싶을 땐 다시 그 잎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민들레 잎은 제 몸과 마음을 다시금 바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아도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몸이 고통을 크게 외치기 전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잠이 깊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 배가 부풀어 오르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 당분을 찾게 되면 몸 어딘가가 틀어졌다는 것,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몸이 보내는 진짜 목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큰 결심이나 단식 같은 걸 하지 않아요. 3일짜리 단식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인 건 아니에요. 대신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조심스레 쌓아갑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꼭 걸어요. 의무가 아니라 숨 쉬듯 자연스럽게 몸속 피를 돌리고 생각을 맑게 하려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기름진 음식들을 조심해요. 소시지, 가공육, 스낵 가공 치즈들요. 물론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건 이제 하지 않아요. 숙면, 그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법을 배웠어요. 몸이 쉬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여전히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하루 중에 꼭 저에게 묻는 시간이에요. 오늘 너는 어떠니? 내 몸이, 내 마음이 오늘은 뭘 원하니? 때로는 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때로는 조용함이 혹은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렇게라도 묻지 않으면 누가 저에게 물어줄까요? 이제 영상 끝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몸이 크게 아프기 전에 그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작은 통증, 알 수 없는 피로, 은근히 반복되는 불편함. 그 모든 게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요. 당신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어서요. 저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었기에 감사해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몸도 마음도 잘 챙기세요.